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봐야 할지, 오늘은 좀 채권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최근에 좀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고, 일본 쪽도 요즘 좀 불안 변동성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좀 요즘 변동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발작 수준으로 뛰었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주 후반 들어서는 좀 진정되는 분위기이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뛰었나 보면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지난달 말에 4.6%였거든요. 네. 이게 이달 들어서 5.1%를 찍었고, 사실은 이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심리적 저항선이 5%였는데 거의 뭐 순식간에 뚫렸다고 봐야 돼요. 2023년 10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이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지난달 3.99% 정도였는데 이게 4.6%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진정이 돼서 4.5%대 초반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간밤에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이었잖아요.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할 것 같고, 일본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국채 30년물하고 40년물 금리가 지난주에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로 한 달 반 만에 한 5.5%로 치솟았고, 독일 국채 금리도 한 3.1% 후반까지 오르고 막 이래서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고요.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좀 오르는 분위기인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청자분들 금리가 오른다 하면은 사실 대출 받고 하는 그런 아니면 예금 금리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경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중요한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또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중요하고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금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의 값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라는 변수가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각 경제 주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금리를 봐야 되는데,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고,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리거나 혹은 돈을 맡길 때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주고 받는 게 이제 그 가격 자체가 금리인 거잖아요. 이 금리에 따라서 개인들은 소비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 소비를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결정도 하게 되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도 이제 금리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리가 낮아졌을 때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고용 확대하거나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인이고, 이 금리가 이제 물가라든가 이제 환율 이런 데도 중요한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건데, 사실 이제 금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책금리, 기준금리, 우리가 하는이나 연준 이런 데 결정하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 이제 시장금리라는 게 있고, 또 예금금리, 대출금리, 이제 다양한 금리가 있는데, 시장금리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이 중에서도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 세계 금융자산의 가격을 계산할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우리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이럴 때도 이제 할인율로 미국 국채 금리를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 금리, 그러니까 미국 국채라는 건 사실 우리가 리스크를 지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해서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10년 만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는 모기지 금리라든가 회사채 금리라든가 신용카드 금리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금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국채 금리에 따라서 이제 자산 간의 자금 이동도 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국채가 만약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국채에 투자했을 때 이자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이 조금 이제 이탈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채권을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국채에 대한 이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니까 오히려 이제 좀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주식이라든가 코인 이런 쪽으로 좀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중요한 이제 변수로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앞서서 제일 처음에 코멘트 해주실 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유럽 쪽에도 그렇고 국채가 지금 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장기채 아까 30년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 30년물은 사실 저희가 매일 쳐다본다거나 모니터링 하지는 않는데,
장기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장기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추세인데 네. 장기물의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네네.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장기물의 금리가 단기물의 금리보다 더 높은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채권을 한 달 후에 상환받을 수 있을 때 져야 되는 리스크와 10년 후에 상환받아야 할 때 져야 되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물에 대한 금리가 더 높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게 맞고,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네. 금리가 높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가로축을 만기로 놓고 세로축을 금리라고 놓고 보면 만기에 해당하는 금리 이렇게 점으로 찍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연결하면 이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금리 커브라고 부르는데 네. 장기채일수록 금리가 높으니까 보통은 이제 우상향하는 이 그래프로 그렇겠죠. 이제 그려지게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고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금리가 오를 때나 떨어질 때 이제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 커브의 기울기도 변하게 되는데 네네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금리가 오를 때 장기채 금리가 더 빨리 오른다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가팔라지겠죠. 가팔라지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커브 스티프닝이라고 하고 이게 좀 단기채가 더 많이 오르고 장기채가 조금 덜 오른다 그러면 이제 커브가 플래트닝 되는, 그러니까 평평해지는 평평해지겠죠. 그걸 이제 플래트닝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이게 역전되는 경우도 생겨요. 단기채 금리가 더 올라가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라든가 경기에 대한 기대감, 금리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커브가 스티프닝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장기물의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거는 일단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의 정책 금리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 움직임은 크지 않은 대신에 이제 금리 전망이라든가 경제 전망이 반영되는 장기물의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럼 장기적으로는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제 깔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금리가 좀 오르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르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 거기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채 금리가 좀 많이 오르는 건데,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굉장히 정책 결정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높아진 상황이고, 이제 무역 갈등 고조되고 이러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고 미래를 단기 미래 혹은 거기서 중기 미래까지 전망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장기채를 보유하는 데 따른 리스크도 훨씬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보상, 그러니까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는 거고, 난 장기채는 안 살래. 이러니까 장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단기채에 비해서 장기채의 금리가 훨씬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미국 쪽의 국채가 지난주에도 발작하듯이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 네. 그리고 또 항상 얘기 나오는 미국의 재정 적자, 네. 재정 부채 그렇죠. 이야기,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미국 국채 최근에 금리가 오른 거는 네.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반영된 건데, 사실 우리가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하루 이틀 얘기는 그쵸, 아니에요. 뭐 늘 이제 뭐 미국이 사실 돈을 발행을 해서 이제 경제를 지탱했던 나라기 때문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는 늘 있었던 건데, 그쵸. 이게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 재정 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최근에 이게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재정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알고 있고, 재정 적자를 좀 이제 균형점 혹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시그널이라도 줬었는데, 지금 약간 막무가내로 뭐 국채 발행하면 되잖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더 걱정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 미국 정부의 총 부채를 따져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보면 36조 달러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빚의 절대 규모보다 이제 갚을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경제 규모 그쵸. 대비로 얼마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해 미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로 국가 부채 비율을 따져보면 124%거든요. 이게 2013년에 100%를 넘어선 이후에 지금 124%까지 오른 건데, 그러니까 이 국가가 한 해 생산하는 그 생산량보다도 빚이 더 많다는 네네.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국채로 이제 인한 이자 비용만 연간 8,800억 달러 수준인 거고, 이 지금 추세로 국채 발행을 계속하고 지금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한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하나로 따져보면 1,300조가 넘는 규모예요.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 이제 무디스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단계, 3단계에 낮췄고 사실 그 앞단에 S&P라든가 피치는 진작에 그쵸, 이제 네네. 낮췄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이렇게 부채 상황이 심각하구나. 뭐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도 되나?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늘 뭐 이 재정 적자, 부채 문제를 본인이 이걸 타개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진짜 이게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의구심 그리고 그 방법론 자체가 맞느냐에 대한 이 고민이 너무 의심이 많으니까 네. 이러니까 국채 금리가 또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미국 국채에 대한 니즈나 수요들이 조금씩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를 조금 더 네.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국채 수요가 감소했다는 게 미국 내부에서의 감소일지 아니면 다른 외국에서 이제 다른 네. 미국 밖에서의 수요가 줄어든 것인지 외국에서도 어쨌든 미국 국채를 사는 주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둘 다 수요가 좀 줄어들고 둘 있는 거 다요? 아는데요. 일단 외국인 수요를 보면 우리가 이제 발행 시장에서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난 21일에 미국 국채 발행을 위한 입찰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이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몇 %에 살게라고 입찰을 쭉 받아서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싸게 발행하는 게 좋으니까 낮은 금리를 제시한 쪽부터 채워나가는 그쵸, 식으로 그쵸. 하는데 이게 국채 인수 의무를 지닌 이제 대형 금융기관들이 있거든요. 이 금융기관들이 매입한 규모가 이 금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이제 사야 되는 네네. 곳인데 발행 물량의 16.9%를 받아갔어요. 이게 최근 평균이 15.1%였는데 일단 이 퍼센테이지를 웃돈 거죠. 네. 그 말은 그 다른 쪽을 채워줄 수 있는 데들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금융기관이 더 많이 받아갔다는 얘기인 거고 해외 투자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간접 낙찰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네. 69%여서 전월 대비로 보면 1.7%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해외 중앙은행 그리고 외국의 국부 펀드들의 수요가 줄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확 줄어든 건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미국의 이런 쌍둥이 적자에 자금은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이 기류가 확실히 감지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사실 아마 배경을 좀 따져보면 네. 관세 전쟁이라는 이유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투자 수요도 있을 거고 뭐 유동성 확보 차원도 있을 거고 어쨌든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네. 샀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하고 이제 무역을 하면 이제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특히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달러가 들어올 텐데 이 들어온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요인이 그쵸. 좀 생겼던 거거든요. 다시 충당해줬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무역 전쟁이 굉장히 격화가 됐고 그러면서 대외 무역 좀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 줄어든 만큼 이제 미국 국채 수요를 좀 줄이게 되는 그런 요인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그게 뭐 대표적인 게 뭐 중국의 케이스였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이 최근에 미국 국채 안 샀는다는 게 막 네. 잡히고 있죠. 예, 어쨌든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미국 국채 외국인 보유량, 보유 네네. 수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외국인들이 사실은 미국 국채를 꾸준히 소화를 해준 주요 주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가 8조 5천억 달러였는데 이게 2008년부터 보면 연평균으로 꾸준히 6.7%가량 증가하긴 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이 수요를 늘리는 속도보다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이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좀 줄었죠. 이게 사실은 뭐 한 5% 정도였다가 한때 이게 50%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한 33% 수준으로 줄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이제 늘려왔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제 중국이 미국 국제 보유국 1위였거든요. 그쵸. 최대 채권국이었는데 지금은 일본, 영국에 이어서 3위로 내려앉았고 사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매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이제 조세배 피적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있을 거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긴 한데 명시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줄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이제 미중 갈등이 시작이 됐고 미국 행정부가 계속 이제 중국을 누르면서 뭐 여러 가지 무역 흑자 이런 것들 때문에 누르고 이러면서 중국이 이제 거기에 맞선 이제 카드 대항하는 카드로 우리 미국 국채 채권 갖고 있고 채권 최대 채권국인데 이거 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카드를 많이 활용하기도 했고 그 결과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많이 줄었죠.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해외 외국주 미국 외 국가들의 국채 보유량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줄은 건데 그럼 미국 내에서는 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미국 장기채를 주요로 사들이고 있었던 주체가 연기금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장기채 수요들은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이 많이 사거든요.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내줘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장기간에 걸쳐서 내줘야 되려면 장기채를 주로 사는데 지금 이런 미국 내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이제 충분한 고정 수익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물의 투자는 이미 뭐 충분히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 약간 이런 분위기다. 그래서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매수 주체가 사실 미국의 연준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연준이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대신 이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엔데믹이 됐고 그리고 이 미국 국채 사들여서 2022년 1분기에 정점을 찍었는데 이제는 이제 양적 긴축, 우리가 이제 QT라고 부르는데 양적 긴축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서서히 줄이고 있는 수준이라서 주요한 주체가 이제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이게 뭐 내외적으로 일단은 미국 국채의 수요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근데 이제 걱정인 것은 미국이 그렇게 재정적자를 뭐 만회하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감세를 하겠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쨌든 이거는 트럼프가 예전부터 계속 내걸었던 공약이긴 한데 뭐 감세 정책도 이제 막 본격적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사실 뭐 국채 시장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국제금리가 급등했던 요인 중에 이제 트리거가 됐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사건이 감세법원이 하원을 통과를 했잖아요. 사실 굉장히 가까스로 통과돼요. 한 표 차이로 통과를 했는데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대선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던 뭐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렇게 이제 칭하면서 뭐 감세 중에 이제 군비 확대하면서 사회복지 지출 삭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갔던 건데 이게 사실 공화당 내에서 논란이 좀 많긴 했는데 어쨌든 통과는 됐어요. 이게 이제 상원에서 통과될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상원에서 통과되기는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상원에서도 굉장히 근데 사실 하원에서 통과할지도 약간 누더기 법안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3조 8천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추산치가 나오고 이러니까 와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봤을 때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국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죠. 더 급등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 그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금리에 반영이 된 거죠. 네. 자 이러면서 뭐 미국 시장은 계속 좀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추이를 저희가 잘 보고 장단기 금리차들도 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되겠고 뭐 일본 쪽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도 비슷한 이유로 급등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재정에 대한 우려인 건데 뭐 일본은행도 지금 장기간 초완화적 통화 정책,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쭉 유지를 해오다가 이제는 이제 뭐 이제 물가도 오름세로 반전이 됐고 사실 지금 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 달 보니까 이제 3.6%예요. 그러니까 주요국 중에 가장 높았고 이게 초완화적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재정 억제 논쟁이 또 한창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도 사실 선거가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대선 공약들이 대부분 뭐 추경에 대한 얘기, 뭐 이제 이게 지출을 늘리겠다는 얘기인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지금 소비세를 좀 감세를 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이제 물가 상승 중에서도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를 8%로 낮추자. 그러니까 8%에서
최소한 이제 제로로 낮추자 이런 이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일본 정부의 세수를 보면 소비세가 한 3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세율을 낮추자 그러면 결국은 일본 정부도 적자 국채 찍어가지고 메워야 될 판이기 때문에 올해 국제 상환 그리고 이자 지급 비용으로 한 28조 원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감세까지 해버리면 더 이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감세 이제 일단 반대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지금 일본 재정 상황이 그리스보다 좋지 않다. 사실 유럽 재정위기 이제 시발점이 그리스였잖아요. 실제로 이제 숫자를 보면 지난해 일본의 GDP 대 국가 부채 비율이 237% 정도예요. 지금 미국보다도 한 2배 정도 높은 거고 그리스가 한창 재정 위기였던 때가 이제 2009년이었는데 그때 117%였거든요. 그때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제 일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빚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정치권에서 이제 감세를 하겠다고 공약을 남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경고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그러면 채권을 이렇게 반시장적으로 나갈 거야? 그럼 채권 매도할게 해서 완전 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채권 작용단의 경고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일본 쪽의 채권이나 금리가 움직이는 게 또 위험한 것이 어쨌든 일본 쪽이 또 출렁거리면 이게 미국 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그게 우리한테도 피해가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본 국채금리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일본이 다른 나라들이 이제 금리를 올릴 때도 일본은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사실 전 세계 자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요인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많이 불렀었는데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라는 게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조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그 거래를 말하는 거였는데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굳이 해외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 국채와 미국 국채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 그러면 일본 국채, 그러니까 일본에서 빌렸던 자금으로 미국에 투자한 거를 팔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들여오는 이런 흐름이 일어날 수 있고 뭐 거기다 이제 지금 엔화 환율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오른다고 하면 굳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이제 들여오는 이 현상이 발생할 텐데 워낙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게 일제히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일본이 지금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자금이 환류한다고 하면 미국 국채 금리는 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이제 미치는 파장들, 그러니까 경제,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이런 데에 미칠 수 있는 파장들이 굉장한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미국의 이 국채라든가 기존의 안전자산으로 분류해왔던 일본 국채도 사실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안전자산이 맞냐라는 의구심과 그리고 이제 금리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자금 흐름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불러올지 그게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일본 쪽도 그렇고 이게 다 엮여 있어요. 무역 협상과도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고 국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것이 또 주식시장에도 바로 또 연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한번 권소연 센터장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번 투자에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